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일부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 KCT에 첫 손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한 KCT는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 크기로 도심과 고속도로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 실험을 비롯한 민간 기업과 학계의 자율주행 연구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리조트 개발업체 아난티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로저스가 국내 상장사의 사회이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로저스의 사회이사 선임으로 아난티의 글로벌 진출 및 금강산 골프 리조트 재개장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아시아 증시가 일찍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부진한 경기 지표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본과 중국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요,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부진 소식에 덧붙여서 좀 악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현선물 쪽에서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지면서 4만 원대 가격대도 좀 위태한 상황이고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 연말 시장인데요. 하루하루 정말 녹록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6% 하락한 2053.79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42,2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하락하면서 1.95% 빠진 65,500원에, 셀트론도 역시나 약보합권 마감으로 24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전일 대비 2.18% 급락한 670.39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신라젠 홀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81,800원에, 메디톡스는 2% 넘게 빠지면서 574,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장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요,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앞서서도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매도하라 그러고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분들에게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법률적,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법적인 공방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내일 아주 다이나믹한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장 유지가 된 소식 안에서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셨죠. 내일장에 대해서 조금의 전망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 마지막 코너까지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를 좀 살펴보시면서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만만치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새 있었던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석 투자 안에서 시황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시황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죠. 미국이 많이 빠진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외국인 매도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외 증시 나쁘죠. 외국인 매도 나왔죠. 하락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정 지수로 한 마이너스 5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종가보다 낮게 봐야 됩니다. 오늘 종가는 이제 2053 정도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포인트 정도 낮게 보는 게 정상이야.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런지는 별도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심리가 오늘 악화됐죠.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2%대 하락입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2% 하락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대중소가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대형주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락을 하고,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1% 안쪽으로, 그러니까, 약보합 정도죠. 이렇게 하락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똑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나 중형주나 소형주나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도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10년 아니라 30년을 해도요. 감성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제자리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 주식 전문가, 증권맨들 다 참고하세요.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좀 전에도 어떤 그런 맥락이에요. 똑같이 2% 하락한다 그래도 대중소형주가 각각 2%대로 쫙 동반 하락한 거하고 어떤 대형주 몇 개가 좀 악재가 터지거나 예를 들어서 안 좋아서 대형주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한 바람에 중소형주가 그나마 선방인데도 2% 하락한 거고 이거 완전 해석이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앞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투자 심리 악화로 이렇게 됐잖아요. 현재 어쨌든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최고점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서 먼저 꺾이는 건 코스피다. 그런데 투자 심리가 무너진 날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다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약했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시장의 원리,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지난주 월요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극적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이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나왔죠. 미국 선물 엄청나게 세죠. 해외 증시 급등했죠. 그런데도 이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정상을 감안해도 임계점을 도달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지금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예측하려고 노력했고 결과를 떠나서 저는 저의 분석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12월 장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비교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일단 마이너스지만 양봉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1% 조금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 볼까요? 어때요? 음봉이 나왔죠?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코스닥이 훨씬 세죠. 당연하죠. 가벼우니까. 근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더 내려가요. 그래서 둘 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거죠.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하락했지만 1%대 하락이고 양봉 나왔는데 코스닥은 어때요? 2% 하락이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원래 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코스피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일주일 전에 2136까지 올랐다가 오늘 2043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포인트입니까? 몇 포인트예요, 여러분? 2136에서 2043이니까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2046이 90포인트니까 93포인트가 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고점하고 오늘 저점하고 치면은 뭐 1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9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거죠. 93포인트 하락했다가 지금 83포인트 하락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해드렸던 조언을 참고해서 화요일부터 대응만 잘했어도 파생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10포인트 이상 벌었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그것도. 아주 가볍게. 지금 선물이 한 계약이 뭐 한, 500만 원이 좀 넘는데 10포인트면은 250만 원이니까 이 구간에 그 파생을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구간에 수익률이 50%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려. 거의 50% 정도 났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더 났어요. 더 났는데 그냥 대충 계산해도 그래요. 대충 계산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파생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에서도 물론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대세 하락장에서는 중기 매매가 일단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끊임없이 단기와 단타를 반복해야 돼요. 피곤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왜 장 나쁠 때 손실 보냐면 대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산업들은 그나마 대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추 계산하면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암산해 보니까 12포인트니까 대략 한 300만 원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꼭지에서 선물 매도 들어갔다가 역시 이 오늘 저점에서 청산했다.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좀 넘는 금액 중에서 300만 원 정도가 수익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가 넘죠.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일주일 코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도 제가 그랬지만, 내년에도 파생을 안 하시면 큰 돈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갖고 지금 어쨌든 호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좋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깻매꾸기가 시도가 될 겁니다. 깻매꾸기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있는데, 과연 지속되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고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제가 오늘, 좀 이번 주 내내 봐야 될 어떤 체크포인트, 그리고 전망, 좀 더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또 더욱더 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황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코너죠.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한 주간 또 주요로 보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약세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시초가보다는 이제 종가가 조금 더 높게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수정지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5포인트가 더욱더 좀 빠졌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빠질 때 더욱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투자 심리의 악화와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하락을 하면서 2%대 하락 마감이 됐다라는 점까지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요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수차 관련주로 해서 이제 급등했던 풍국주정, 그리고, 동아 ICT,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풍국주정과 동아 ST를 꼽아주셨는데 일단 풍국주정 이런 시장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동아 ST 역시나 4% 가깝게 상승으로 마감이 된 종목인데요. 자,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까요, 학 과장님? 네, 지금 종목을 보는 순간 제가 잠깐 야간 선물을 봤는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국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취급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차트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죠? 네, 엄청나죠? 상한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호재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 뭐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호재가 발생했고, 이게 수소차 관련주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냐. 오늘은 상한가 같지만 10월 하순에 저점 찍을 때 같이 저점을 찍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급락할 때 같이 흘러내린 종목이에요. 보세요. 맞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지수가 1월 하순에 고점이었는데 이거는 고점을 먼저 찍었어요. 작년 11월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지수가 저점이었는데 이 종목은 거의 동시에 찍었죠.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시장의 평균치보다 약한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수가 1월 하순에 고점인데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었다는 건 뭡니까? 지수보다 먼저 고점 찍고 빠졌다는 얘기니까 지수보다 약한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수 떨어질 때 같이 급락하다가 지수 반등 나오니까 같이 덩달아 온 건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호재가 계속 계속해서 이제 제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서 풍국주정은 그동안 물리셨던 분들은 절호의 찬스죠. 왜 그러냐면 오늘 가격이 여기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가격대 아래에서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 아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빠져나올 기회입니다.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분들이 빠져나올 구간이고요. 밑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뭐 차익 실현 가격이니까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뭐 자동차 업종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뭐 수소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가스차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가스 충전하는 거나 수소 충전하는 거나 번거롭긴 마찬가지고요. 위험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는 전기차가 대세거든요. 제가 왜 이 자동차 업계를 안 좋게 보냐면요.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이 종목들이 세계적인 흐름에는 약간 처져요. 무슨 얘기냐? 세계적인 흐름은 일단 전기차가 대세고요. 전기차. 상식적으로 수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간편하거든요. 전기차. 두 번째, 차량에 대해서 점점 소유 개념이 아니라 쉐어링 개념이 돼버려요. 네, 서로 그러니까 어떤 차가 있으면 앞으로는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직장인들 잘 아시죠? 출퇴근할 때 왜 차 하루 종일 세워두잖아요. 그 남은 시간은 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자율주행 시대가 또 도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해드냐면 이제 풍국주정도 중요하지만 현대 현대차, 기아차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자동차 바닥 멀었습니다. 그 얘기를 서비스 팁으로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풍국주정은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동아 ST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감목을 지속해달라. 이건 오늘 뭐 연기금을 갖고 있다 해서 뭐 올라갔다고 하는데,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올라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사실은. 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것도, 좀 전에 봤던 풍구증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보세요. 지난 11월 초, 10월 말, 요때 저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 덩달아 올라온 거예요. 다만, 지수보다는 현재는 강해요. 그러니까, 저점 찍을 때는 오히려 지수보다 약했다고 봐야죠. 오히려. 왜? 지수는 10월 말에 저점 찍었는데, 이거는 거의 11월 초에 저점 찍었으니까, 지수가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도 계속 빠졌다는 거니까. 오히려 저점일 땐 그랬는데, 현재는 더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했다가 했다가 매도하시고요. 근데 미보이전 지금 들어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였습니다. 풍국주전과 동아 ST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풍국주전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 이 전의 가격대 복귀를 좀 도와드렸을 때 지수 대비해서 좀 약한 종목임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의 이 상승권을 물리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리고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후에 지금 현재 탄력도가 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신 이후에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지속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밖에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최근의 흐름도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는 투자학 개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 코너는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적인 내용으로도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학과장 정우 대표님이 또 야간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야간 선물 지금 좀 강보합권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학과장님 2교시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차트에 관련된 건데요. 정배열과 역배열, 보조지표, 무용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 저의 기준이에요. 평택촌장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다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시향 코너도 그러고, 이 교육 부분도 그러고, 김은혜 씨가 워낙 정리를 잘해주니까, 제가 설명하고 김은혜 씨 정리 잘해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 정배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열이 뭐냐? 정배열은 뭐냐?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기 상승 추세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일선이 제일 높고 21선이 그 다음에 그 아래 61선, 120선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높게 있고 이제 중장기가 아래에 있는 이게 바로 정배열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럼 역배열은 뭐냐? 반대를 말하는 거죠. 반대. 이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단기, 중기, 장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거꾸로 이제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정배열은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위로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중기 하락 추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역배열이라고 보면 되는데 역배열. 예. 역배열. 이건 이제 역배열이니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그 텍스트로 단기, 중기, 장기가 아래에서 위로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네, 정배열은 반대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위에서 아래고요. 역배열은 아래에서 위입니다. 자, 지금 이 연두색이 5일선입니다. 자, 5일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1선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 있고요. 그 다음에 120선 있습니다. 이 역배열이란 거예요, 이게. 역배열. 그러니까 정배열과 역배열은 서로 이제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완벽한 정배열이나 역배열일 때는 추세가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구간이 있었잖아. 이런 구간. 아주 혼란스럽죠. 아주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
빨간색 121선은 맨 위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21선이 나와요. 검은색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61선 나오고.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네모구간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자, 요 빨간색 121선이 맨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5일선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1선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21선, 그쵸. 21선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61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죠. 예. 네. 막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별도 아니고 역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별도 아니고 역별도 아닌, 그러니까 일종의 혼란스러운 구간인데, 자,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4개 있잖아요. 확실한 거죠, 이거는. 동그라미 4개는 전형적인 역별이에요. 맨 아래 5일선, 그 다음에 검은색 21선, 그 다음에 파란색 61선, 그 다음에 빨간색 121선. 그래서 정별이나 역별을 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추세를 판단할 때 이거는 확실한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옆에 있는 네오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면 어때요? 막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별 같으면 120선 아래 파란색 61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건 뭐 5일선이 바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또 21선 나오고 61선 나오고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별하고 역별에 대해서 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건 알아야죠. 이게 기초인데 이것도 모르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동평균선 아니래도 전체적으로 정별 역별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추세를 판단하는 건데, 자, 그럼 이번에 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는 어떠냐? 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보세요. 여기 5일선이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검은색 21선, 그 다음에 파란색 61선, 그리고 빨간색 121선. 이건 뭐죠? 정배열.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 트렌드가 강한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오른쪽에는 하락 트렌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정배열이 완벽하게 유지가 될 때는 얼마든지 단기 매매라든가 조금 더 중기 매매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배열이 됐을 때는 웬만해서는 저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황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 했었잖아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2월째 대세락 선언하고 여기서 5월 초에 반등 고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기회다. 여기서 또 이렇게 3번의 기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6월에 완전히 끝났어요. 언제냐? 여기에요. 보세요. 차트만 본다고 했을 때 6월에 보면 이때 이미 6월 하순에 어땠었냐면 5일선, 21선, 61선, 120선 이렇게 딱 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때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끝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착각을 한 거죠. 다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건 비정상 흐름이다. 두고 봐라 그랬잖아. 폭락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역별을 보는 어떤 노하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상향하겠는데요. 어쨌든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지금이 정배열 또는 역배열인가 이걸 먼저 보세요. 정배열이나 역배열이 아닌 어중간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일종의 혼조세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보면서 지금은 조금 더 내가 홀딩하고 단기 매매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정배열이고요. 반대로 지금은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중기로는 베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역별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라는 그런 얘기고요. 보조지표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예. 별의별 보조지표가 다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만 알아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지표는 혼란만 가중되고요. 보조지표 분석은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요, 일체의 보조지표를 안 봐요. 볼린저 밴드를 필요할 때 잠깐 보고 말아요. 계속 켜놓지도 않아요. 잠깐. 차트를 제가 100번을 본다 그러면 한 2-3번? 지금 현재 지수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서는, 잠깐 볼린저 밴드 한번 볼까? 그래서 싹 봤다가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보조지표는 전혀 안 봐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느끼는 게 없어요? 야, 평택촌놈 어떻게 저렇게 차트가 허전하냐? 달랑,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것밖에 없어요. 거래량 설명도 거의 안 해요. 거래량은 그림으로 보여주긴 해도 거의 설명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란하게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도 예측하면서 딱딱딱 지수 맞추잖아요. 종목도 고점 딱딱 잡아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입증한다는 거죠. 제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보조지표 없이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혼란만 가중되느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를 많이 쓰는 건 이거는 요리 못하는 사람이 양념을 잔뜩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한 맛이 나오는 거죠. 자, 보조지표가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개가. 차라리 안 보거나 하나 보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보니까 한 5개는 아직 상승 유지, 5개는 혼조세, 이미. 보통 보조지표 보면 이 상승, 하락, 중간 구간 이렇게 보통 설정이 되거든요. 애매한 구간이 있고 상승, 하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조지표마다 달라요, 트렌드가. 그럼 어떤 걸 따라갈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 보조지표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기준 설정이 되면요, 이 바꿔놓으면 다 틀려요. 또 한 가지인데 기준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아직 상승 유지인데, 이거는 벌써 상승 유지에서는 내려와서 이제 혼조세 구간이 된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지표 분석은 초보자도 가능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조지표 가지고 막 교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머리 좋은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가르치면 다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시황, 가치, 차트 순서로 중요도가 낮아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시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황이 주식투자의 80%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왜? 어차피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중장기로 좋거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매매할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한 그 이상도 이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차트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바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조지표 많이 띄워놓고 차트에 섬긋게 하면 굉장히 우습게 봐요. 왜? 너 초보자구나. 그렇게 취급해요. 저희들끼리는 그래요. 주식 전문가들끼리도 딱 방송하는 거 보면 딱 그게 드러나요. 보조지표를 5개 띄워놓고 차트 섬긋게 하고 그러면 초보자라고 다 인식을 해버려요. 아닌 게 없다는 얘기죠. 방송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 방송 준비 할 게 없어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하면은 그냥 보조지표 쫙 깔아놓고 차트 선긋기 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아닌 게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갖 뉴스에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뉴스 얘기 하나요? 거의 안 해요. 차트 강의도 아니고 차트 갖고 막 이렇게 뭐 보조지표 얘기하고 선긋기 하는 것도 없고 뉴스 막 나온 거 막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런 걸 다 포괄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달해줘야지. 그게 전문가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뉴스 누가 모르겠냐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차트 얘기하다 약간 좀 오버가 됐는데 차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차트 잘 봐서 돈 벌 수 있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학자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둘이 합쳐갖고 작품 만들면 떼돈 번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AI가 떼돈 벌어야 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그게 안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절대로 이 투자 영역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비정상적 흐름 때문에 그래요. 왜곡이나 변수는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자, 왜곡. 제가 다시 말하면 조작이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조작할지 누가 압니까?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변수. 호지학 때 갑자기 뻥 터지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매매하는데 기준 설정하는 정도, 이 정도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초보자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초보자들이 처음에 주식을 접하게 되면 제일 만만한 게 차트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망가져요. 그러면서 망가집니다.
차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차트만 잘하면 돈 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재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에 매몰되지 말고 너무 편중된 이런 어떤 분석 툴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첫 번째가 뭐다?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을 집중해야 돼요. 추세, 단기, 하루에 고점 저점, 분봉 이 지수만 잘 보면요. 80%가 해결돼요. 진짜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가치를 논해야 됩니다. 업종이든 종목이든. 그리고 나서 차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트만 보면요. 반드시 망가지고요. 장 좋을 때는 착각을 해요. 내가 고수 아니야? 아니에요. 장 빠지면 다 까먹어요. 지금 차트만 가지고 시황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런 투자들 어떻게 됐어요? 올해 엄청나게 망가졌잖아요. 그렇게 차트 잘 본다면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굉장히 좀 교육 내용이 길었는데 차트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차트에 올인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 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이번 2교시에 대한 중점 내용은 차트에 매몰될 이유가 없다라고 또 압축해서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일단 뭐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보조지표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 주로 기준 설정에 있어서 주 사용법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지양하셔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차트에만 너무 또 매몰돼서 차트로만 시장을 읽지 말고 또 시황을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을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으로 투자학개론 꾸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269님의 질문입니다. 휴비츠의 매수가 11,500원의 비중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휴비츠의 종가는요, 2.83% 하락하면서 8,24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강의가 길어서 종목 질문은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휴비츠는 D학점입니다. 왜 D냐? 그나마 저평가됐기 때문에 D예요. 어떻게 보면 가격만 생각하면 F거든요. 이분은 일단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측 매수한 것까지는 좋은데 혼란을 때 그냥 마냥 홀딩이에요. 11,500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8,240원이에요. 네. 그래서 일시적 추가 후에 그 평균가 대비 본전이나 손절 라인 정해놓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휴비츠에 대한 학점은 먼저 D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추가 비중을 좀 늘리시고 이후에 평균가 대비 본전 또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1235님의 질문이고요. 테린 포장을 매수하셨습니다. 테린 포장 매수가 3,200원의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테린 포장은요, 4% 가까이 떨어지면서 4,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을 했음에도 현재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는 분명히 좋아요. 30% 이상 평가액이 났었거든요. 오늘도 현재도 이제 거의 뭐 30% 육박하는 평가액인데 추격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미화되지 않습니다. C학점이고요. 즉시 매도하신 다음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과정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일단 과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과정 매매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C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가격 조정 시 그때 맞는 매수가 맞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0178님의 질문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가 27,00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스모 신소재는요, 8% 넘게 급락하면서 1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꽤 커지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입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비합리적인 매매예요.
일시적으로 추가했다가 평균가 대비 본전 또는 손절 이렇게 좀 대응하시고 바라는데요. 이분은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라. 그 다음에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라. 그 다음에 수익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분은 또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옛날에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격 매수 해놓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F다 이렇게 설명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아쉽게도 F학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분 역시나 일시적 추가 후에 평균가 대비 본전 또는 손절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0387님의 질문이고요. 우리은행을 매수가 16,150원의 비중은 5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리은행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15,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학 과장님, 우리은행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맞지 않는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수가 지금 하락기인데 은행주를 갖고 있어요. 차라리 개별주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지수 하락기에는 절대 가치주, 그러니까 뭐 통신업이라든가 전기가스 이게 낫다고요. 어중간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8523님의 질문이고요. 포스코 캠텍을 매수가 65,300원의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캠텍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4% 넘게 밀리면서 6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학 과장님, 포스코 캠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C학점이고요. 왜 그러냐. 평택처럼 차트 이론을 유효했습니다. 제가 61선하고 120선 사이에서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승 추세입니다. 파란색 67선이 빨간색 120선 위에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까지 기다리라고요. 근데 이분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서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건 저의 이론입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판단해 본 결과 방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상승 추형의 종목이라도 61선과 120선 사이에서는 매수하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C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에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제175차 오펙 회의가 끝났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외신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기사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C analyze agree to cut oil production by 1.2 million barrels per day. 네,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오펙과 또 비오펙 국가들이 동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은 하루 평균 40만 배럴, 그리고 오펙 국가들은 80만 배럴 감산에 동의를 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25만 배럴, 러시아는 이보다 소폭 적은 23만 배럴 축소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란과 리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는 생산량 감축을 면제받았는데요. 이들 산유국의 경우에 경제 위기나 또 자국 내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감산 정책을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적용하기로 했고요. 내년 4월에 감산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발표에 이어서 바로 오일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실시간으로 많은 변동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는 또 많은 실시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무역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네, 먼저 지금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저널에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Trump would consider extending 90-day trade truce with China if progress is made in talk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기간인 90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 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화웨이 CFO가 체포된 것은 미중 무역 협상과 그와 관련된 소식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나라면 이 화웨이 사건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와 사뭇 대조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S. Trade Representative warns 90-day pause in U.S.-China trade war is a hard deadline 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죠. 초강력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협상은 90일을 넘기면 추가 관세를 반드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시한 연장을 언급했던 커들로와는 사뭇 대조적인 발언입니다. 한편 중국의 매체들은요, 이 화웨이 CFO 체포 사건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을 퍼부으면서 심각한 인권 타담이다라면서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해결점은 난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 증시와 또 홍콩 증시 마감 상황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China shares end lower on trade data misses and high arrest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과 함께 또 화웨이 CFO 체포 사건이 그 여파를 계속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 0.82% 하락해서 2,584.58에 마쳤고 또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1.35% 떨어진 1,332.53에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가 이 멍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자 이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에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완화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또 주말 나왔던 무역지표와 물가지표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소식입니다. 11월 중국 수입은 3% 증가하는 것에 그쳐서 2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 경제 지표 부진에도 오늘 영향을 받았다는 소식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홍콩 증시 역시 이제 Why concerns levels to China data pull Hong Kong shares lower. 홍콩 증시 역시 1% 안팎의 약세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재판소가 영국의 브렉시트의 일방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EU를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브렉시트 이슈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이슈로 시장에 잔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 또 어떤 해결점이 나올지 더욱더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일단 뭐 국내 사정도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좀 시끌시끌한 현재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 쪽에 경기 지표에 대한 부진 소식도 들려왔었던 상황이고요. 앞서서 외신 쪽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지금 마지막 코너를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금요일에 그랬었죠. 이번 주에 혼조세 또는 하락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내일 하루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 내내 보시면 돼요. 뭐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50선 지지와 이탈 결과로 단기 시장을 판단하세요. 무슨 얘기냐, 2050선이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더 빠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안 깨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좀 반등한다 그래도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예, 반등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과감하게 말씀드렸고, 지난주 월요일 고점 대비 오늘 저점이 무려 93포인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월요일이 어찌 보면 반등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금년의 세 번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제랑 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그냥 추세적으로 잘 따라 하시고요. 단기적인 매매하신 분들은 코스피 2050선 주목하자. 그리고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쉽게 안 끝납니다. 제가 절대 쉽게 안 끝난다 그랬잖아요. 깔끔하게 뭐 협상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단순하게 어떤 그 무역적인 어떤 흑자 적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을 막 추세했을 때 결국은 눌러버렸잖아요. 지금 딱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050선 지지와 이탈 결과로 단기 시황을 좀 판단하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하루하루 소식들이 다른데 그런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큰 관점 안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과장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